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풍년의 역설을 아십니까?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애써 갖고 온 농작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흔히 산지 폐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농작물 산지 폐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전국화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CNB 광주방송과 광주 CBS가 농가를 옥죄는 풍년의 역설, 농작물 산지 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욱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남 겨울대파 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 곽길성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곽길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산지 폐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매년 채소류 가격 등락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지 폐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역시 산지 폐기가 또 이어지고 있고 아마 내년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신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작년 겨울부터 이어지는 이 채소류의 그런 시장 상황, 가격이 불안하고 또 산지에서는 농업인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폐기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서 농산물 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채소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가의 재배 의향에 따라서 재배 면적이 많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고 또 날씨에 따라서 생육 상황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과 수급에 있어서 어떤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품목입니다. 겨울 채소류 작년부터 이어지는 겨울 채소류 상황을 보면 겨울 배추는 약 1.7% 정도 면적이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대파라든지 무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준 건 이제 생육 조건을 좌우하는 기상 상황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사실상 아주 큰 추위가 없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채소 중에 대표 품목인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는 단수가 시바르당 약 8.3톤에 그쳤는데 올해는 약 9.2톤까지 증가하는 그런 생육으로 인한 과잉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채소류의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이 수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가 우선 사실은 수매 비축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를 각각 3,000톤, 4,000톤 수매 비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 이게 수급이 좀 과잉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면적 조절을 생산자 단체와 함께 들어갔고요. 그리고 1월 말까지 배추는 총 68,000톤의 물량에 상응하는 재배 면적을 산지에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약 44,000톤 가량의 물량을 산지에서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물론 산지 폐기라는 것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상황으로 그렇게 화면이 비치기 때문에 농가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산지 폐기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과잉이 됐을 때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이 돼서 농가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그 다음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장 격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격리 프로그램은 산지 폐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는 가공용 수요로 이 물량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줄이는
방식을 통칭해서 시장 격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배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장성이 약하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 폐기라는 방식을 불가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폐기라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생산자들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안타까운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런 그 시장 격리의 방식이 하나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채소류 수급 관리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산지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땀 흘려서 키워온 농산물을 갈아엎는 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곽길성 회장님께서 지난 겨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참 답답합니다. 네. 이제 올해도 대파 종자를 지금 파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농사를 지은 것이 제가 이제 배추하고 대파하고 해서 한 10,000여 평 정도를 짓는데 하나도 시장 출하를 못하고 그냥 밭에서 그냥 그 폐기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지금 제가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농사 진 지가. 근데 전에는 이제 이 파동의 주기가 뭐 4, 5년이라 2, 3년 정도에 한 번이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이렇게 그 파동이 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가 우려하듯이 이 참 가격 폭락 일상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뭐 농민들은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현상이고, 근데 걱정은 이게 지금 농민들의 농가 경제 파탄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도 대단히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참 지역에서 농자재를 판매하는 우리 그 상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회수율이 50%도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농민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뭐 고용 위기의 문제, 조선 산업에서 그 얘기를 하듯이 이것은 전체 우리 지역 사회, 특히 이 광주 전남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부 측과 이제 농민 쪽에서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산지 폐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폐기를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농작물 가격 하락인데 농작물 가격 하락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지 우리 최병옥 연구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채소류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저희가 생산 부분, 소비 및 수출입 부분, 가공 부분, 유통 부분, 그리고 제도적 환경 변화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주 52시간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감소되고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하면서 골목 상권의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인 외식 소비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기 하락이 막대한 규모의 산지 폐기를 초래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약 29만 톤의 김치류가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채소류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김치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김치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채소류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중국산 김치의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고 약 29만 톤 수준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배 면적 변화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과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재배 면적 하락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상 변화에 따른 가격 등락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봄철에 가뭄, 여름철에 고온 및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 가을철에 태풍, 겨울철에 어떤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이 굉장히 그 생산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2019년 겨울철에 들어서 겨울철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모든 채소류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배추 생산량이 약 2,760헥타가 전국적으로 식재되었는데 이는 평년 수준에 적합한 면적이지만 기상 환경이 좋아서 단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생산량은 약 1.3배가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서삼석 의원님께서도 좀 날씨 탓 그만하라고 한번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네. 최근에 어떤 산지 폐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장 큰 거는 어떤 기상 환경이다라고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소비 부진, 세 번째는 일상화되어 있는 수입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수시장의 문제, 수입 문제, 또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산지 폐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건 뭐 농민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또 논의가 진행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삼석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생산 농민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미 문제점들이 세 분의 토론자를 통해서 다 노정이 됐습니다. 답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정된 문제점들을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면 저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산지 품목별 농작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저는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생산자 단체 농민들이 심지어 언론까지도 수급보다는 유통에 방점을 찍고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왔고, 유통의 구조상의 문제점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많은 그런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유통보다는 수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협동조합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와 생산자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모두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1996년 이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고민도 하고 많은 정책도 좀 개발하고, 우리가 뭐 1조 원에 가까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돈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3년이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한국에 비해서 5배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이 5배 정도 더 크다는 거죠, 등락폭이. 네. 이런 문제는 어디서 기인되는가,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도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농업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나 정책 위반하신 분들 또 시장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그 입장만을 좀 더 이렇게 대변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짙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말씀드리고, 세 번째 2018년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 수급 안정 사업의 문제점이 첫 번째는 채소류 가격 변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 위주로 방송하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언론에도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을 주도하거나 수입산 TRQ 물량을 방출하는데 두 번째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봐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네. 네 번째는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가치 실현하는데 좀 충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의 공공성 측면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정부가 좀 제대로 정책을 입안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국회 쪽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계약 재배 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정희 정책관께서 농림부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문제가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예, 그 계약 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그 정부의 그 수급 안정 정책의 그런 기본적인 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 이제 그 생산이라는 것이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국은 파종을 하고 재배를 하고 출하하는 이게 이제 그 정부가 그 생산에 있어서 사실 어떤 할당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단 출발선에 있고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생산자가 내가 키우는 그런 그 상품이 지금 전체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건가 그걸 예측할 수 있도록 재배 면적 정보라든지 생육상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생산자 나름대로 시장에 그런 어떤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농업 관측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자가 조직화되어서 이 그 실제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계약재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재배 프로그램은 농가와 농협이 미리 사전에 계약을 맺고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물량을 조절하거나 뭐 출하 연기 등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가의 그런 어떤 계약 물량 중에 약 50% 정도를 말하자면 농가의 자율적인 어떤 참여에 의해서 수급 조절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된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정부는 농협의 무이자 자금을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9,700억 원 가량을 지금 2018년 현재 농협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품목마다 계약 재배율을 보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지금 한 19%에서 20% 정도로 계약 재배율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12%, 겨울 무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45%가량이 되고요. 지금 우리 곽길성 회장님이 재배하고 계신 대파 같은 경우에는 한 9%로 좀 상대적으로 좀 계약 재배율이 낮은 품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약 재배라는 것이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농가, 생산자 조직이 스스로 사실은 조금 물량을 조절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지원하는 툴인데, 이 계약 재배가 조금 그 생각만큼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평가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농가와 이제 농협 간의 그 어떤 계약의 그 준수에 있어서 조금 그 파기율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조금 높아지면 농가가 농협에 약속한 물량을 내지 않고 이제 별도로 본인의 판로를 또 확보해서 물량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그동안 또 지적이 돼 왔고, 그리고 그 농협도 사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농가가 계약 물량으로 말하자면 맡긴 상품을 가급적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역량도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정부와 이제 농협 그리고 생산자들이 이 계약 재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협은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김치업체 같은 고정 수요처를 확보해서 계약 재배 물량을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출하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들이 사실은 그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생산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력 투입, 그 뭐 이제 파종 이후에 농약을 뿌린다든지
특히 그리고 또 나중에 출하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지 작업반이라든지 공동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협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프로그램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약재배 프로그램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 계약 재배를 실제로 실효성 있게 성과를 만드는 것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건 농업인들이 농협과 생산자 단체의 그런 조직화의 힘을 통해서 계약 재배의 성과를 높여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측에서도 이제 계약 재배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협 그리고 이제 농민들과의 계약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우리 곽기성 회장님 농민을 대표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하자면 기준 단가만 현실화되면은 네. 계약 재배 기준 단가만 현실화되면은 참여하지 말아도 참여합니다. 이게 실은 조금 변화는 왔습니다. 전에는 뭐 그 아주 그 낮은 가격, 최저 가격이었는데 요즘에는 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생산 안정제가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배추 같은 경우에 상인들은 거의 평당 10,000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파도 거의 한 10,000원 단위에 계약이 되고 근데 지금 정부의 기준 단가가 배추가 7,080원 또 대파가 7,562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약 재배를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우선 그 계약 단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 특히 나는 서 의원님께서 지금 농안법상에 나와 있는 그 가격 예시와 우리가 계약 재배 유통협약, 유통명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정을 좀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좀 심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의 가격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생산비에 대한 의견들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쌀 같으면은 그 국회에서 지금 물론 지금 아직도 그 기준 가격이 목표가격이 설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논란거리라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의 생산비가 얼마인지 대파, 양파의 생산비가 얼마인지를 알고 자 이런 기준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 참 얘기 나오면은 답답합니다.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돈 장사를 하고 또 계약 재배를 한다고 판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거의 생색내기죠. 그래서 거의 이 부분들을 산지 유통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인데요. 예산 문제가 단순히 융자에 대한 끝에는 예산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급 조절 자금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도 그 마음 놓고 그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농민들도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준 단가만 좀 현실화시켜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도 기준 단가를 현실화시키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삼석 의원님께서 뭐 질문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아까 첫 번째 답변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네. 주산지 품목별 농작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그 보장 제도가 현실화되면 이런 문제들은 저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방금 곽길성 회장님께서도 질책을 주셨는데 관련 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또 나온 얘기인데 네.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참여 수준이 좀 낮다라는 것도 저도 그걸 확인을 했고 또 그 계약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아서 수급 조절에 영향을 못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의지, 뭐 이렇게 재원 마련, 또 생산자 단체나 생산 농가들의 참여 의식 수준 향상,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저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계약이라는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주산지하고 주산지 생산자 단체하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일정 품목이 주산지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네. 경향이 아니고 전국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정부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요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게 대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약 재배 물량 우리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균 20%대라는데 제가 볼 때는 20%가 조금 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 전남 지역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이 그 계약 재배 면적이 전체 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통계를 인용한 건데, 또 심지어 가을 배추는 5%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채소류도 보면은 20%를 상회하는 것이 무 정도, 그리고 당근 정도고, 양파 마늘이 10%대,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장 영향을 못 미치다는 그런 통계 수치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농협이 그 적립금을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66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소진을 못 하고 있는데, 소진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립금도 늘려야 되겠고, 또 늘어난 만큼의 필요한 적립금을 해당 연도에 이렇게 소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좀 결여돼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네. 이런 계약 재배 시장 상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손질하는데 더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약 재배는 저희는 하여간 그 목표는 30% 그 이상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정책적 의지와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이 기본적으로 이 계약 재배에 대해서 조금 더 판로 쪽으로 이걸 풀어낼 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농가가 이 계약 재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그 분위기, 흐름이 된다면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지금 이제 우리 박규성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 계약 재배 단가를 좀 더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좀 높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농협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재배 물량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무 배추라는 것이 굉장히 저장성이 없으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농협은 또 농협 나름의 그 경영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사실 계약 재배 단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영비, 저장성이 없는 품목인 경우에는 경영비, 저장성이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생산비 평균을 하한가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고, 농협은 생산자들과 그 하한가를 염두에 두고 최근 연도의 계약 재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지 유통인들이 거래하는 포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생산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농협이 좀 시장의 호황이라 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그 이익이 모두 농협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계약재배 구조 안에서는 적립금이라는 새로운 어떤 주머니에 넣어서 추후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이 돈을 버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과 농민들의 요구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한 최병욱 연구위원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 좀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채소류 어떤 수급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재배 사업입니다. 계약재배 사업은 정부가 농협을 지원해서 생산자가 정해진 물량을 약속대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은 농협과 생산자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정확히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량을 농협은 수집해서 규모화하고 사전에 약속된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서 물량을 맞추고 품질 수준을 정해서 납품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하는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사전에 안정되는 이런 장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생산자가 농협이고 농협이 생산자다라는, 즉 농협과 생산자는 한 몸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인식돼서 정부가 정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어떤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농협과 약속한 그런 물량을 출하하지 않고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농협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물량을 시장으로 출하하거나 하면 농협도 회계 조직을, 어떤 회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게 되고, 이러면 지역농협도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협이 어떤 생산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에 오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자꾸 축소시키게 되고, 이는 곧 지역농협의 마케팅 능력 향상, 그 저하와 연계가 돼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서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농민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이 문제는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 폐기의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농작물 수입 증가입니다. 앞에서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채소 수입량이 늘면서 이제 농작물 가격이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 채소 유통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제점과 개선책은 뭔지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예, 네,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국내 가격이 높을 때 채소류 수입도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WTO 출범 이후 뭐 여러 번의 그 FTA를 거치면서도 사실 채소류는 저희가 그 품목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제 뭐 배추, 무 같이 신선 채소가 그대로 수입되는 그런 경우보다 김치라든지 아까 최병욱 박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가공품의 형태로 우리 채소류 시장을 사실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 품목에 따라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출국의 그런 상품의 경쟁력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높아져서 양파라든지 뭐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이라든지 대량 수요처에서 그 상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좋아서 계속 지속적인 수요를 수입품에서 찾고 있는 그런 현실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채소류 수입 물량을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리고 또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또 검역상에 그게 또 제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입 검역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깐양파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색 신고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저희가 활용해서 상품이 사실은 그 뭐 너무 낮게 가격이 신고돼서 관세를 물고도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의해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통 단계에서는 이제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이 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의 가장 또 중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류는 저희가 음식점에서까지 그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그 원산지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삼석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죠. 과거에 채소류 수입하면은 뭐 이게 대부분 중국이었습니다. 네. 2007년 한 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수입국이 이렇게 다변화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산 김치 수입인데 수치만 놓고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29만 톤을 수입을 했어요. 요걸 이렇게 신선 배추로 환산하면 2018년 국내 겨울 배추 생산량이 34만 톤인데 29만 톤을 신선 배추로 환산하면 약 65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국내 겨울 배추를 연간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수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 심각성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역 단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2017년도 식약처에서 수입한 그런 그 불량 그 제품을 55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그 중에 55개 중에서 무려 12개가 김치류였습니다. 네. 많이 수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불량 제품이 통관 절차상에 별 이렇게 크레임 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검역 단계랄지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농작물 수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곽길성 기자님 의견 좀 주시죠. 뭐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참 뭐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문제인데 뭐 김치 문제뿐만 아니고 대파 같은 경우도 그 대파 같은 경우는 특히 건파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만두 속이라든가 우리 라면 스프 같은 거 이런 걸 들어가는데 그 양이 진도에서 생산하는 양 약 한 5만 톤 신선 이 대파로 환산했을 때 보면은 진도에서 1년에 생산하는 양하고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네. 근데 면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그 대파나 양파는 좀 면적이 늘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마늘, 고추 이 품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한 그 양들은 뭐 거의 뭐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농작물 수입 뭐 정부가 특별히 무슨 제어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그 우리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최병욱 연구위원님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산 김치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물량이 연간 29만 톤 정도가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김치가 수입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나 소비지 유통 단계를 수입 김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위생 검사라든지 원산지 표시 그리고 국내산 김치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공급 가능한 대응 조치를 만들면 되는데 수입 김치의 어떤 그 소비지 유통 구조가 굉장히 좀 블랙마켓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김치 국내산이라고 안 써붙인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국내산이라고 써붙였지만 내식 이제 그 납입 증명서나 뭐 납품 증명서 이런 부분을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보면 농관원이나 식약처에서 확인을 하면 중국산 김치가 태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좀 그 소비지 시장의 중국산 김치 유통 실태가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산 어떤 김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김정희 정책관님이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김치 수입 김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채소류 시장에 많은 그런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김치류의 유통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추적을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산지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김치류는 음식점 원산지라든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고 저희가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원산지를 한 해 뭐 20여만 건씩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실 가장 적발 빈도가 높은 것이 돼지고기 다음에 김치입니다. 그래서 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서 음식점 단계에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김치산업 발전 대책을 농식품부가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김치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사실 김치가 외식업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용 김치를 중국산을 사가는 저는 주부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개는 이제 외식업체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고 생각보다 급식 소비로도 김치가 중국산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우리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국내산 김치를 쓰고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급식에 국내산 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로컬 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푸드 플랜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그 공공급식에서는 그런 국내산 김치를 좀 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공기관과 협력 관계를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산지 폐기의 원인 중에 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포전 거래 문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밭대기 상인들이 채소를 유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현재 채소를 유통의 70%를 이런 포전 거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전 거래상들이 뭐 여러 가지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곽길성 회장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오히려 지금 상인들의 포전 거래가 폐기 원인이라는 것은 네. 이 올바른 진단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양반들이 잘하든 못하든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계약재배, 농협이 계약재배를 못하니까 상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정보 제공도 하고 통계도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준다고 그랬는데 이 그 농산물 면적의 통계만 보더라도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에 논란했던 그 작년부터 논란했던 양파 재배 면적의 이 통계 문제입니다. 이원화됐지 않습니까? 면적의 그 내용들을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관측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훨씬 더 규모가 적죠. 이러다 보니까 양파의 수요 공급 예측을 하려면은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끝나야 되는데 통계청에서는 4월 달에 면적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이 오히려 민간 상인들보다 더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보 제공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통계에서부터 정부가 확실하게 나는 여기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님께도 하는데요. 마을 단위의 그 이장님들이나 마을 단위의 그 농사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그 통신원 제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 하면은 행정적으로 그 충분히 통계 수치를 아주 제대로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수급 조절에 대한 기본 네.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인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인들의 농민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어쨌든 간에 파기하는 이런 그 아픔도 있고 결함한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분들은 와서 관리까지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배추 같으면은 이 양반들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농민을 심어놓고 그 이후에까지 관리까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분들한테 이후 작업을 안 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국장님 말씀 나오긴 하셨지만은 농협에서 계약 재배로 활성화를 하면서 거기에 그 농작업 대응을 좀 한다거나 하는 이런 측면이 더 이래 요구돼서 포전 거래에 의존하는 산지 유통인들에 의존하는 것들을 농협이 좀 해야 되고, 그 농협이 결국은 이 판매 전문가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매 수요처, 납품처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지 수입상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그 사업을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히려 농협이 의존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포정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좀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농협이 물량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정 거래상을 통해서 유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일부 또 순기능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병욱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견 좀 주시죠. 네. 네. 저희 연구원이 나주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좀 그 전라남도권 이런 부분 현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차 타고 한 5분, 7분만 가도 무, 배추밭이 널려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촌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지역에 내려가 보면 농가 고령화, 인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생산, 생육부터 시작해서 작물 관리, 그리고 뭐 어떤 약재, 수확 및 출하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배추 생산자를 대상으로 그 포장거래 비율을 한번 작형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형별로 조금 차이는 존재하지만 약 70%에서 80% 생산자가 정식 이후에 출하 단계까지 모든 작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지 유통인들은 과거에는 어떤 생산자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구두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잦은 계약 파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2010년도 이후부터는 생산자와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서 어떤 생산자의 어려운 부분, 작업상의 어려운 부분을 서비스를 해주거나 금융적인 부분까지도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규모화된 산지 유통인들끼리 어떤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해서 최근에는 정부의 어떤 수매 비축 사업이라든지 시장 격리 사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채소류 수급 부분에서 주산지 지역 조합장님들 모여서 좀 회의를 하는데, 조금 어떤 그 조합장님들은 이런 회의에 농협만 와서 회의가 안 된다. 산지 유통인들이 있어야 수급 회의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농업 농촌의 생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산지 유통인의 기존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과 이런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학계와 일부 현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산지 유통인의 기능 전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농협이 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또 수급 조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 권한을 지자체에 좀 넘기고 특히 예산도 넘겨서 이 지자체가 좀 농민들과 밀접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면 어떨지라는 그런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삼석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농협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네. 농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농협도 영세해요. 그러니까 영세한 농협이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이렇게 좁혀주고 줄여주는 것도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급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농민 관련 단체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을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뭐 현장의 인식의 정도가 중앙보다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월등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대응력이 좀 신속해질 수가 있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 농민이나 그 뭐 중간 유통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넘겨줘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곽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서 이렇게 농작물 그 적항에 대한 그런 통계를 거의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 출하되는 시점이 4월인데 그때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급 상황을. 요거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저는 적어도 1월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좀 당겨서 발표를 해줘야만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게,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만 가지고 뭐 호흡곤란,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농작물이나 가축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그 사실을 좀 인식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측 정보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재배된 그 작목의 상황만 관측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유통도 포함시키고 또 다양해진 소비자들 패턴도 좀 소화시키고, 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나 뭐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소비자 정보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빅데이터 자체를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농작물 수급 관리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 좀 의견 좀 주시죠. 예, 지금 뭐 그 관측을 실제로 담당하기는 우리 최 박사님 계셔서 좀 이따 보완 설명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 관측과 통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 정부가 조금 더 개선하고 있는 점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측과 통계는 뭐 기본적으로는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궁금해 하시겠는데, 기본적으로 통계는 통계청이 재배 면적, 뭐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이제 그 전국의 약 22,000개 그 표본구에서 생산 상황을 이제 말하자면 그 파악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통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계청의 공식 통계로서 나름대로 엄정함을 갖추고 여러 번의 그런 그 조사와 스크린을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통계청은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통계청과 협력을 해서 이 양파, 마늘의 재배 면적 통계를 약 한 순 정도를 앞당겼습니다. 작년에는 4월 말에 통계가 발표가 됐고, 그때는 이미 생산 물이 시장에 출하될 시기여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그 부처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4월 19일 정도로 한 순 정도 당겨지는데, 그것만 해도 저희가 그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다소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한 3월이나 좀 더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은 이제 3월에 통계를 발표하려면 1월, 2월에 가서 실제로 생산 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눈이 쌓여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마늘인지 그 양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언제냐, 이제 막 이런 그 현장에서 그 확인 가능한 시기가 언제냐, 이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조금 더 저희가 조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력을 더 해나가겠고요. 그렇지만 통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관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개 품목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있고, 관측 정보는 매월 발표됩니다. 그래서 재배 의향 조사, 그리고 생육 과정에서 그리고 포존의 그런 면적과 생육상에 대한 그런 관측
정보는 매월 정부의 수급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관측의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면적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생육 상황을 재확인하고 마늘과 양파를 실제로 밭에서 꺼내서 보면서 이게 그 생육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 산지 확인 시스템을 굉장히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아마 관측 정보는 조금 더 면밀하고 정확성이 기해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관측 정보에 대해서 우리 최병욱 연구위원님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주시죠. 네. 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관측 통계와 통계청 통계는 같은 통계다라는 거는 통계적인 큰 틀에서 같은 통계지만 저희가 이제 관측 통계와 같은 경우는 표본구가 주산지, 품목별로 주산지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이제 생산자들이 재배 의향을 조사를 해서 어떤 생산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될 게 전망이 되면 관측 통계를 이제 조사를 해서 생산 물량이 지금 정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식 의향을 좀 축소를 시켜서 줄여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떨 때에는 이제 관측이 특정 시점이 돼서 출하되는 시기에 돼서 틀려야 정확한 거다. 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측이 재배 의향을 정확히 조사해서 생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생산자들의 어떤 시장 행위, 그러니까 더 심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재배 면적을 줄여서 어떤 시장 가격이 상승하였다라면 관측이 제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로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 단계에서 조절이 안 되고 실제 출하 단계에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통계청 통계하고 많이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은 재배 면적이 더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관측은 왜 덜 증가를 했다 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비난도 받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인력과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최소 주산지 통계 위주로 말씀하신 이장님들이나 저희 모니터 요원 그리고 농업진흥청 기술센터 이런 분들과 협조 관계를 구축을 해서 수급 위주로 전망을 하는 관측 통계이고 통계청 통계는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22,000개의 표본구를 가지고 하는 그런 통계라 주산지하고 비주산지를 전부 다 합해서 하는 통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산지 통계에는 좀 강점이 있고 비주산지 통계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배치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산지 폐기의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렵고 불편하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 예, 말씀 좀 주시죠. 예, 농업인, 지자체, 정부, 기본적으로 주산지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그 채소산업의 종사자들이 이 이익을 공유할 건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건가, 이런 합의와 그리고 또 그거에 걸맞는 실행력 확보가 결국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논의했던 계약재배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하고 계약재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그중에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또 이 계약재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실행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좀 저희가 또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채소가격 안정제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중요한 수단으로 또 확보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채소가격 안정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농가가 이제 농협과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수급 조절 의무를 지는 대신에 평년 가격의 약 8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말하자면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상승기에는
농협과 이제 정부의 그런 어떤 출하를 좀 더 조기에 출하해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들여서 120%, 130%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조금 그거보다는 적은 수익에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말하자면 감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 실효성 있게 확보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불편한 상황을 조금 더 극복하는 데는 또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출발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만 약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2월 예산까지 포함하면 16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되는 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총 운영 규모는 5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사실 좀 시행 초기에 있는 수급 안정 프로그램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겨울 채소류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제로 아마 농업인들과 농협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실제로 효과 그런 것들은 공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산지 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런 방안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를 정부가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특징, 정부의 앞으로 지원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곽길성 회장님 좀 의견 좀 주시죠. 이게 산지 폐기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게 예,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산지 폐기를 하면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은 상당한 그 피해율이 좀 적었죠. 근데 계약 재배하지 않는 농가들은 아주 이걸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해놓고 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아주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 지금 서 의원님 계신 게 그러는데 지금 계약 재배 문제 때문에 제주도의 노지 채소 중심, 해남, 진도, 아마 무안도 일부 그랬을 텐데 지난 3.13 선거에서 거기 해당 조합장들이 거의 다 낙선이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가 조합장들이 덤태기 쓰는, 물론 조합장들이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이 현상들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계약 재배가 좀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선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좀 해주셔야 될 좀 필요가 있고, 아까도 얘기됐듯이 기준 가격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했을 때 하지 않은 농가와 하는 농가에 대한 좀 우선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한다면은, 이를테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단순히 계약 재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쌀에서도 생산 종종제를 하고 있듯이 이 중요한 품목, 이 7대 무배추, 말양파, 대파 요 부분에 대한 생산 조정도 일부를 좀 같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품목을 전체적으로 내가 10,000평을 심었는데 한 10% 정도를 다른 품목을 심는다. 이건 또 다른 채소 쪽이 아니 곡물 쪽으로 농사를 짓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좀 인센티브적인 직불금을 좀 더 주어서 그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특히 서 의원님 내년 총선에 좀 공약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삼석 의원님께서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한 역사는 짧지만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정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농가들도 이걸 좀 대폭 확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저를 비롯한 정치권에도 상당히 좀
큽니다.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이었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시장과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가입률이 너무 저조했어요. 이런 것을 잘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가지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예상되는 소요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역할이 정치권에서 필요하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이랄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랄지 아니면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와 우리 그 정치권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해야 된다,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 여기 계신 뭐 토론자들 다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아까 우리 가 계장님께서 뭐 그 지역 단위를 대표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을 좀 잘 활용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AI 그런 그 AI를 응용해서 이런 것들의 면적을 좀 관리하고 또 체크하는데 그런 어플을 좀 개발하는데 R&D 예산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삼석 의원님하고 곽효성 회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 채소 계약 안정제에 참여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또 채소 종류별로 생산 조정 제도를 좀 도입하자. 그리고 또 적극적인 홍보나 정부의 그 이런 제도에 따른 보급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께서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소 가격 안정제의 그런 그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곽 회장님께서 이제 그 제안해주신 채소류도 생산 조정이라는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생산 조정이 이미 사실은 저희 농정에서는 이제 쌀 쪽에 생산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쌀만 해도 기본적으로 논이라는 고정된 재배 면적이 있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생산 조정을 해내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라고 판단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저희가 목표한 물량이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조정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간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좋으니까 기왕에 쌀을 재배하지 않았던 면적 중에 일부가 쌀로 들어오는 그런 말하자면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생산 조정제가 기대한 것만큼 그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지금 저희 고민이었는데요. 이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배 면적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조정을 해가지고 무 면적을 줄인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높아서 무를 재배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네, 그러겠네요. 그 말하자면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밭작물류의 생산 조정제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은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채소 가격 안정제에 대해서 우리 최병욱 연구위원님 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정부가 수급안정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계약 재배를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제시한 게 채소 가격 안정제로 해서 어떤 수급 조절 매뉴얼을 구축을 해서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그 프로그램 하에서 어떤 평년 가격의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수준의 소득 보장은 지금까지 어떤 없었던 새로운 어떤 정부의 정책 비용도 많이 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사업이 임에도 불구하고 채소 분야의 어떤 가격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 또는 어떤 그 재화 획득의 기회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생산자들에게 아직 와닿지 않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어떤 관련 수급 관련 기관에서 채소 수급 안정 제도에 대한 좀 홍보와 교육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좀 실시를 해서 가입률을 대폭 높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 현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과 대형 유통 상인들의 거래를 제도권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 먼저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아마 그 말씀은 그 좀 전에 이제 우리 곽 회장님께서 해주셨던 산지 유통인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 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의견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농협의 그런 어떤 계약 재배 역량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농가가 거래하고 있는 산지 유통인의 그런 실질적 역할도 정부가 충분히 저희가 유의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 재배 사업도 산지 유통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이라든지 산지 유통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법인에게도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기회를 충분히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산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산지 협의체라든지 품목별 중앙 품목 협의체에서는 산지 유통인들로 구성된 신선채소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산지 유통인 대표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안정이 필요할 때는 실제로 산지 유통인들이 일부 산지 폐기에 같이 동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역할에 대한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산지 유통인이 이 채소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지위에 걸맞는 실질적인 어떤 수급 안정에서의 주체로서의 역할, 이익을 걷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지 유통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산지 유통인들도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역할들을 이끌어내는데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최병욱 연구위원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원칙적으로 산지 유통인들이 어떤 정책 사업 영역에 들어오는 거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산지 유통인의 자금의 어떤 조달 능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투기성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농업 생산 부분에 유입되게 되면 굉장히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다양한 산지 유통인들의 형태가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정책 사업 참여 정도 그리고 어떤 생산자와 신뢰 관계 구축 그리고 농협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산지 유통인도 좀 정부 정책 사업 안에서 어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어떤 형태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쭉 토론을 해보니까 이 계약 재배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쭉 해주신 것 같은데 계약 재배 비율을 좀 높이고 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길성 회장님 의견 좀 주시죠. 제발 좀 이 계약 재배가 안정이 되고 네. 농민들도 그 기대 심리를 좀 버리고 안정적으로 좀 농사를 좀 제발 좀 네, 그래야 줬으면 되겠죠. 쓰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영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가락 시장의 어떤 그 지금 진행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제가 참 그래서 이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가락 시장에서 지금 지금 농협을 포함해서는 6개, 농협을 제외하는 이 5개의 이 개인 법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업의 중심만 하는 것이지 산지에 대한 그 수집과 또 그 수집된 그 경매에 대한 그 농산물들을 소비자에게 분산하는 이런 기능들은 거의 안 쓰고 농민들이 그냥 갖다 주는 그 농산물을 갖다가
앉아서 그냥 그 이 수수료를 먹는 이런 기능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의 어떤 기능들을만 받는 그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기능들을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농안법의 개정들. 그래서 예를 들면 농민들이 그 정가 수매매를 확대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자 내가 예측해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그렇다 하면은 그 계약재배 그 일반 상인들한테 안 팔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가능한 이 가격 예상된다. 근데 여기를 가면 경매사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그 중도매인들한테 대한 의존성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개혁 문제가 이 농식품부라든가 우리 농업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이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의 그 이익률이 이제 가락시장 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일반 그 동종업종의 이익률보다 대단히 높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영 교수가 하는 거 보면 사모펀드의 먹잇감들이 지금 되고 있다. 가락시장의 어떤 그 법인들이 이게 지금 일본 도매시장의 평균 영업이익률하고 봤을 때도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 가격들이 도매시장이 이제 결국은 가락시장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가격 결정을 하는 기준가격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 가락시장의 개혁을 좀 되면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보일 수 있는 가격, 출하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보이면은 농민들 또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큰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농작물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우리 김정희 정책관님 말씀 좀 주시죠. 네, 우리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어떤 거래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그동안 이제 뭐 십수년 계속 이제 농업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그 경매제를 중심으로 한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게 사실 특히나 이 공급 과잉의 시장, 그 다음에 채소류처럼 빨리빨리 그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출하자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 가락시장이 좀 그 물량을 말하자면 분산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는 일단 하고 있고요. 물론 가격의 등락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가 수입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도매시장 법인의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활동들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촉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가 수입 매매가 이제 한 20% 정도까지 지금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수입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도매시장의 제도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유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산지에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최병욱 연구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재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계약 재배 비율을 높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수급 관련 기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어떤 숙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농촌에 내려가면 귀농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나마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계약 재배 사업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의 참여자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어떤 어르신도 계시고 좀 어떤 그 중에서는 고집이 아주 세신 분도 계시고 우리 곽길성 회장님께서 어떤 생산자 단체를 대표해서 목소리가 크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으로서의 어떤 그분들이 계약 재배의 어떤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과 설득 그리고 교육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어떤 아까 계약 재배 단가의 어떤 현실화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그 생산자들과 잘 합의를 해서 좀 공감대를 좀
계약 재배의 중요성이라든지 단가 결정의 어떤 현실성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서로 이제 좀 접점을 찾아서 그 소득 안전망을 점차 넓혀 나가서 아까 지금 유통 얘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생산 부분이 안정이 돼야 후행으로서 유통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 비용이나 단계가 어떤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약 재배가 좀 통해서 어떤 생산 안정망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유통 구조 개선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농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서산석 의원님께서 말씀 좀 주시죠. 또 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의지고, 둘째는 재정이고, 셋째는 저는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정부 그 예산 제도가 이렇게 뒤따라야 되고 생산자와 정부 간 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인 협동 조합 간의 그 신뢰 관계가 저는 무엇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중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계약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 보는 피해도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산자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정부의 의지도 우리가 촉구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뒤따라야 할 재정도 요구하기에 좀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신뢰부터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저희가 농산물 산지 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못한 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길성 회장님 말씀 주시죠. 참 농사를 지어놓고 폐기를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그 안타까웁니다.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단 정말 더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이 밥상들이 우리 농산물들이 점차적으로 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국의 이 농산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끝으로 그 미국의 그 푸드 시스템 중에서 농업 예산의 한 80%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산물이 수입돼도 서민층, 저소득층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그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들을 좀 할 수 있는 소비자 지원 문제도 함께 그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밥상 지키기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욱 연구위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어떤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것을 좀 권고하기도 최근에 했었는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어떤 생산 부분의 안정이 유통 부분과 결합이 되고 그리고 서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AI 이런 그 빅데이터 이런 부분과 결합하였을 때 그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 그런 어떤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산 부분의 안정화 어떤 기상 환경이 변화할수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이런 빈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어떤 계약 재배 비율 확충을 통해서 생산 안정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희 정책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소류뿐만 아니라 이 농산물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선 편의의 그런
단계를 거친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HMR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국내 채소류의 공급자 우리 산업 종사자들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조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산에 의해서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새벽 배송 시장, 유통 환경도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환경 변화를 결국 넘어서는 힘은 우선 생산자들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 이런 것들을 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들이 결합될 때 이런 유통 환경에 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약 재배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채소 가격 안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측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채소류 전체의 그런 어떤 시장을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직접 지불제를 개편하고 확충하는 일 이런 일도 저희가 계속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소 시장의 안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게 될 수 있다면 아마 진작에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생산자들, 생산자 단체 그리고 주산지의 지자체 모든 그런 주체들의 각자의 노력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이런 것들이 결국 자리 잡고 안정화되어야 이런 채소류 시장의 안정도 기할 수 있고 농산물 시장의 수급도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 거버넌스의 한 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오늘 논의된 산지 폐기는 우리가 처해 있는 농업 문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산지 폐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곽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박사님 말씀하시고 김 국장님께서 다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단가를 높여서 계약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그죠, 회장님? 정부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차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의 전문에 저는 수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급, 유통,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 제123조 제4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있는 기관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선제적 대응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산지 전 품목에 대해서 최저 가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담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 산지 폐기 오늘 발생 원인 또 대안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농산물 계약 재배율을 높이고 또 농민과 정부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그리고 농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질서 시장에 새로운 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NB 광주방송과 광주 CBS가 공동 주최한 집중 토론 농산물 산지 폐기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